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이황주 전문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설계상의 결함과 그 개선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설계 결함이 있으면은 그 동일한 설계가 적용된 모든 제품에 결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 결함의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설계 결함에 대한 그 대책은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 과정과 또 그에 대한 보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조 결함, 설계 결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표시 결함이라는 세 번째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표시 결함은 통상 표시 결함 또는 경고 결함 이런 형태로 얘기를 쓰게 되는데 그 표시 결함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표시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제품 자체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어떠한 정보 형태로 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표시나 경고의 사례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고 라벨입니다. 이런 종류의 라벨이 제품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데인저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떤 종류의 위험이 있나 표시하고 있네요. 이거는 전기적 위험을 표시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정보를 수록해놨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는 사용 설명서에 수록된 예죠.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손상된 전원이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에 라벨을 붙이거나 또는 사용 설명서를 통해 가지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표시 또는 경고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표시나 경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위험을 모르고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표시나 경고를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드리면은 다음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표시나 경고의 목적은 첫 번째, 제조물의 사고를 예방을 합니다. 이거는 표시나 경고를 통해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 소비자가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피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겠죠. 다음은 잠재적인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또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고 표시를 잘 하게 되면은 소송의 위험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경고 표시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고 표시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조물 책임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 하는 점을 그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례인데요. 통상 전자레인지와 고양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여자분이 그 애완용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애완용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려고 그러면 항상 목욕도 자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목욕시킨 고양이를 말리기 위해 가지고 보통은 드라이어 같은 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털을 말려주고 그러는데 잠깐 아주 그 뜻밖의 생각이 난 거예요. 젖은 음식을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리면 금방 음식물이 뽀송뽀송해지죠. 그러니까 그 목욕을 시킨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순식간에 털을 말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여자분이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 발생했던 사례라 그러는데 그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이가 순간적으로 즉사하는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양이가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애완용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고양이가 왜 죽게 됐는지 그 이유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고양이가 왜 사망을 했죠? 몸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감전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했나요? 그 전자레인지 안에 고양이가 사망한 정확한 원인은 전자파입니다. 통상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는 마이크로웨이브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극초단파입니다. 극초단파가 식품을 관통을 하죠. 전자레인지에 들어간 식품은 뭐 표면부터 익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식품이 전체가 한꺼번에 다 익어 들어가죠. 그 이유는 극초단파가 물체를 관통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세포의 수분을 진동시킴으로써 거기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체인 고양이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급속하게 몸속에 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자레인지에다 고양이를 넣고 돌렸을 때 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소비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의 예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중 소비자를 무지하고 사려가 깊지 않다. 다음 구매 의사결정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그 다음에 구매를 할 경우에 경솔하게 구매 결정을 하고 사전에 미리 숙고하지 않고 외관이나 이미지에 좌우돼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평균적인 소비자는 초등학교 졸업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한 10여 세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수준을 평균적인 소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사항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 소비자를 표준적인 지식 수준을 가진 고교 졸업 수준의 일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소비자가 미국의 소비자보다 훨씬 똑똑한가요? 그렇진 않죠. 미국이 오히려 보다 소비자를 더 수준 높게 보호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고의 경우에 전자파가 고양이의 생명을 앗아간 원인이고 전자레인지는 그 전자파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이해를 할까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초등학교 졸업 수준, 아마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은 소비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위험을 회피해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자가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이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지식 수준의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제품에는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필요한 사항을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경고문은 다음의 경우에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제조물의 위험을 제조자가 알고 있을 때 당연히 제조자는 그 위험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다음에 위험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을 때 조금 전에 전자레인지의 전자파의 위험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상 또는 비정상 사용에 대한 위험 발생이 예측 가능할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상적인 사용 시에 위험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제조자가 그를 알려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정상적 사용까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조자가 예상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의 사용 형태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제조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형태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제조업자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법리로 확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고 표시 결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정되는지 그 판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정상적인 것이고 어떤 내용이 결함이냐 하는 걸 보는 거죠. 자, 제조자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사고가 발생했다. 즉, 제조자가 예상하는 방법, 제조자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사고가 발생했다. 이 경우에는 경고 표시에, 즉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이용자가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용자가 예상치 못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그 제품의 그 이용법이나 또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경우에 자기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떤 위험이 생길 것이다 하는 걸 예상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결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잠재 위험에 대한 경고를 태야만이 한 경우, 굉장히 중요한 잠재 위험이 있는데, 즉 잠재돼 있다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게을리했을 때는 그때는 결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고 표시상의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제조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경고문이 갖춰야 될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이 갖춰야 될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간략히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눈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 주의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크기나 색깔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든지 또는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 그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림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위험을 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정보로서 소비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제조업자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경고 표시를 보완을 하겠죠. 경고 표시를 보완하는 것은 위험성의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설계 결함의 대책과 비슷한 그런 분석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고 또는 표시를 보완하는데, 그 경고 표시가 제대로 돼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중에 소송에서 판가름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송의 경우에 경고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시의 경고에 의한 추론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판례에 의해서 이미 외국에서는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경고문 때문에 제조자가 항상 소송에 패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안전하면 경고는 불필요하다. 입니다. 자, 경고문, 경고 표시의 결함은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해가지고 당신네 회사가 경고문이 없기 때문에 결함이다, 이렇게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제품에 위험이 있느냐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경고의 결함 여부가 판단되는데, 제품이 근원적으로 안전하다면 그러면 경고는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음, 경고가 만약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경고가 있을 경우에 원고의 행위를 가정해서 판결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즉, 경고가 있었으면은 소비자가, 그러니까 원고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경고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가 경고문을 읽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판결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만약에 경고가 있었다 그러면 소비자에게 경고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까지 소송에 의한 소송 시에 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게 된지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고 표시가 법적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제 소송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문제를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지 우선 검토에 필요한 절차나 내용을 한번 간략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대책의 검토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잠재 위험이 있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제품의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만약에 그 위험이 없다 그러면 제품에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경고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품에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품을 보완해야 되겠죠. 먼저 1차적으로는 설계에 의한 위험 배제가 가능한가. 즉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설계를 바꿔서 즉 그 제품을 좀 더 안전한 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에 의한 보완이 불가능하다. 즉 현존하는 기술로서는 더 이상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경고를 붙이게 됩니다. 즉 그 경고와 설계를 그 위험의 강도와 빈도를 가지고 그걸 그려보면은 위험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그럴 때는 그 제품 자체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약간 경미하다 그러면은 기존의 설계는 그대로 두되 거기에다가 안전장치 앞에 시간에서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의 브러시라든지 또는 그 산업설비 같은데 그 안전 카바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만약에 강도나 빈도가 현저히 낮아서 그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고 정보의 제공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경고 표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그 기업이 해야 될 그 개선 대책의 주요 사항이 되는데 그 작성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 작성의 기본 원칙은 통상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위험의 정도를 경고할 것.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위험한지 아니면은 단순한 경상이나 경제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런 것들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맹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품을 대량 생산해서 사회에 공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그것이 단순한 문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을 명확히 표현해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감전의 위험이 있다든지 또는 그 신체 상해를 어떤 형태로 입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경고를 무시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망인지 상해인지 상해라고 해도 중상을 초래하는 것인지 경상을 초래하는 것인지 또는 뭐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위험의 예방 방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줘야 되죠. 다음에 그 경고문이나 표시가 쉽게 읽을 수 있고 또 눈에 잘 띄게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기업의 경우에 상당히 그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체의 영업부서는 제품에다가 경고 표시를 붙이거나 또는 뭐 사용설명서 같은 데다 경고문 붙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할 겁니다. 디자인을 잘 해놓은 그런 멋진 제품에다가 표면에다가 그 제품이 위험하다라고 표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영업부서나 마케팅 담당 부서는 없겠죠. 하지만 그 기술자들의 입장에서 제품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기술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회사 안에서 그 제조물 책임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단순하게 그 조직 안에서 합의를 하는 것에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법이나 규격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참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제조물 책임법을 제일 먼저 발전시킨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경고 등급의 분류 기준, 기타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고 등급의 분류 기준을 NC 규격, 미국 국가 규격이죠. 그 NC 규격에 따라서 보면은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코션, 워닝, 데인저 해가지고 가장 그 위험 등급이 높은 것은 데인저죠. 이거는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하는 절박한 위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중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잠재적일 때는 워닝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이거나 또는 뭐 경제적인 손실 같은 것은 코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기호화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것을 번역해가지고 위험, 경고, 주의라는 형태로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위험, 경고, 주의라고 되어 있는 표시가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단순한 문자뿐만 아니라 색깔로도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러한 그 경고 표시 라벨이 붙어 있는 제품이 만약 빨간색 표시가 붙어 있는 그 표시 봤다면 이거 굉장한 위험이 존재하는구나 해가지고 색깔만 보고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경고 라벨이 어떤 작업 순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지 그 작업 순서를 보시겠습니다. 경고 라벨의 작성 순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인저 또는 위험, 경고 등의 이제 그 시그널 워드죠. 경고 등급을 결정을 하고 경고 등급이 결정되면 그 등급에 따른 색상,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쉽게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그림을 예를 들어서 감전 표시라든지 또는 뭐 신체 상해의 어떤 종류별로 그림을 정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경고 라벨이 붙는 위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제품의 표면에다 그것을 잘 안 붙이려고 그러죠. 제품의 상품성이 떨어진다거나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정보를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치 결정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라벨의 크기,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벨의 재질입니다. 라벨의 재질은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 제품의 수명과 마찬가지로 라벨이 경고 라벨이 붙어 있어서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라벨이 오랫동안 내구성을 갖는 것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정해진 경고 라벨이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록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경고 라벨에 기재해야 될 정보는 통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전달해야 되는 정보가 무엇이냐를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수단을 통해서 그거를 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합니다.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해가지고 경고 등급을 위험, 경고, 주의, 데인저, 워닝, 코션 이런 이제 등급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시그널 워드로 해가지고 정해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 그거는 소비자들하고도 일종의 약속, 표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다음은 그 위험의 내용, 기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아주 간략한 방식에 의해서 정해주는데 이거는 문구나 또는 그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림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가 그것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라벨을 만들고 그것을 어떠한 형태로 설계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라벨을 어디에 붙일 것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라벨의 형태를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수직형 그래가지고 정보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수평형은 경고 라벨이 이렇게 넓게 옆으로 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위치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러니까 그 라벨을 부착하는 위치가 수직형이 적합한지 수평형이 적합한지, 그 다음에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곳의 면적이 그 라벨의 이제 크기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겠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쉬운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보시겠는데 중대한 위험은 제품에다가 라벨 형태를 표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사용 설명서 안에다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용 설명서의 작성 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기업이 PL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보통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여기저기에다가 그 정보를 막 분산해가지고 설명을 해놓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그 PL 대책 이후, 즉 기업이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제조업자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난다면은 그 표지나 앞부분에다가 사용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숙지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보통 보면은 매뉴얼이나 사용 설명서의 앞부분에 그거를 명시를 해놓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 설명서가 그 어떤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지 그 사용 설명서의 포함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입니다. 제품의 개요,
제조물에 의뢰된 사용 방법,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용 방법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인수, 핸들링, 보관, 기타 설치, 또 작동 방법, 검사, 점검, 조정 방법, 기타 이제 정보 등을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책자로 제공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수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고 표시나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정리를 해보죠. 경고 결함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활동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경고 결함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활동 방법은 첫 번째, 경고문과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통합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고문은 제품의 경고 표시의 형태로 붙게 되고 사용 설명서는 책자 같은 형태로 제공되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서로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합 관리해야 됩니다. 다음, 영업이나 기술 부분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는 물론 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조정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것이 적당한 수준의 타협이 아니라 법이나 규격 또는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표현을 명확히 하고 검토 기록을 유지할 것. 다음에 NC 등 국내 관련 규격을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경고 표시나 사용 설명서에 관한 사항이 제품 자체의 결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 정보의 문제점은 그것은 뭐 제품의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 표시 결함의 마지막 형태로 판매 단계의 사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단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판매 단계의 영업사원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데 우선 판매 직원도 제품 안전에 대한 교육, 제품 구조나 제품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하게 판매사원의 설명뿐만 아니라 광고, 카탈로그, 시급 설명서처럼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기타 소송이나 리콜 등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판매 기록의 유지, 우리 제품을 어떤 고객이 갖고 있는지 보통 이제 추적성이라고 품질 경영에서 용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표시 결함, 넓은 의미의 표시 경고, 그다음에 사용 설명서, 그다음에 영업사원이나 또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고에 대한 검토는 설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선행이 됩니다. 자, 제품이 위험한데 거기다가 경고 표시만 붙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경고는 그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고는 보시는 바와 같은 등급에 따라서 그 위험을 색깔로 표시를 해준다 하는 사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 설명서는 과거 같이 정보를 여기저기에 산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된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경고의 결함과 그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경고 결함은 전체 피해 소송의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법리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